자, 원래 이제 학원에서 통합과학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한 폐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을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거니까 다음 주 수업 오기 전까지 이 영상을 꼭 집중해서 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122쪽에 요 전 시간에 잠깐 했었어요. 요거 마저 복습 한번 하고 오늘은 뒤쪽에 있는 판의 경계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정리를 해보면 맨 위에 우리 여기서 맨 위에 우리가 여기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대륙에 살고 있는데 요거 따라 맨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핵이 나오는 거고, 이제 그 위에 부분만 먼저 본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대륙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대륙 지각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땅이다, 혹은 해양 지각이라 그래서 무조건 바다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완전히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대부분은 맞는 건 맞지만 조금 예외가 있다라는 거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 지각의 밑에 요 그림에서 요거보다 전부 다 이 아래쪽 쪽은 전부 다 멘틀입니다. 전부 다 멘틀인데 그 멘틀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어서 지각이랑 붙어 있는 부분, 지금 요 색깔을 띠고 있는 요 부위들은요 전부 다 굉장히 딱딱한 상태의 멘틀이에요. 굉장히 이 부분은 딱딱한 상태의 멘틀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도 딱딱하고 여기 멘틀의 가장 위에 지각이랑 붙어있는 부분도 딱딱하니 그 딱딱한 부분끼리 합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합쳐서 우리는 이 부위를 암석권이라고 부르고, 이 암석권이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게 될 판들이다. 근데 이런 판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 개의 조각들로 나누어져 있고 그러한 조각들이 맞대고 있는 그런 부위들이 전부 다 판의 경계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었던 딱딱한 멘틀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연약권이라는 멘틀의 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통합과학을 배우면서 이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부위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뭔가 연약권이라는 부위가 멘틀의 굉장히 밑에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이 부분까지도 전체 지각에서부터 쭉 뚫고 들어가는 지구의 반지름 6,400km라는 범주로 봤을 때 여러분 여기까지가 400km예요. 지구의 반지름이 6,400인데 400밖에 안 됐다라는 건 아직도 한참 위에 쪽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연약권도 분류를 굳이 하자면 멘틀 중에서도 윗부분인 상부 멘틀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연약권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연하고 약하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부분 용융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분이 살짝 녹았다. 그러니까 원래 멘틀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고체 형태다라고 배우는데 이 부위만큼은 약간은 녹아내려서,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약간 그런 초콜릿이 살짝 녹아서 흘러내려가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름이 연하고 약한, 그래서 연약권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근데 다른 것들보다도 약간 녹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층에 굉장히 뜨거운 열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그 열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거 지우고 여기에서는 바로 대류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대류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렇게 무언가 상승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강도 하죠. 그죠? 에너지의 전달 방식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대류였었고, 우리는 대표적으로 대류를 처음 배울 때 물이 끓일 때, 그죠? 그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이 밀도가 커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걸 배웠었죠. 그죠? 그게 똑같이 이 연약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연약권은 유동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위에 부분 딱딱한 부분들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냐 혹은 이렇게 모여드냐에 따라서 위에 있는 판이라는 조각은 그 아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때로는 판과 판이 부딪히기도 할 거고요. 판과 판이 벌어지기도 할 거고요. 혹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동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런 모두한 것들을 다 통칭으로 그냥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지금 판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고 그 밑에는 뭐가 있는지를 살펴본 거고 그리고 판이라는 녀석이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본 거다.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때요? 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판이 있구나. 하지만 우리가 이 이름을 뭐 지금부터 아직 뭐 배우기 시작하기 전부터 달달달달 암기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익숙하게 이제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보다 보면 눈에 익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기는 사실 암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파트이고 암기의 비중이 높다라는 건 암기를 꼼꼼히 해야 되는 거지만 많이 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판의 경계입니다. 판의 경계는 크게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아래쪽에 있는 연약권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부위, 아래쪽에 있는 연약권이 지금 현재 대류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위라고 한다면 그 위에 있는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게 되겠죠. 무슨 말이 됩니까? 양쪽으로 벌어지게 되는 경계가 바로 발산형 경계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가운데에 있는 땅덩어리가 뚝 하고 끊어지면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 용암 활동도, 마그마, 화산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딱딱하게 굳으면 여기에 새로운 땅덩어리가 또 생기겠죠. 그리고 이게 또 계속 또 벌어지면 또 찢어져서 또 벌어져서 그 부위를 또 새로운 마그마가 분출이 되면서 굳고 그러면 발산형 경계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멘틀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멘틀의 일부분인 연약권이 상승을 하면서 판이 찢어지고 그 부위의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경계가 바로 발산형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발산형 경계의 자세한 특징들은 뒤에 가서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반대로 멘틀이 이렇게 하강을 할 때 이 위에 있는 판들이 모여지는 경우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만났을 때 어떠한 해프닝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대륙판이라는 녀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양판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대륙판, 해양판, 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부르는 부위고 암석권이라는 부위는 어떤 부위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딱딱한 지각이라는 부위와 그 밑에 멘틀의 가장 윗부분 딱딱한 멘틀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었지, 그지? 그런데 거기에 지금 대륙 지각과 그 다음에 그 딱딱한 멘틀이 합쳐졌다. 그럼 대륙판이 되는 거고 해양 지각과 딱딱한 멘틀이 합쳐졌다. 그러면 그게 해양판이었었다. 근데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밀도가 훨씬 더 작습니다. 밀도가 작아요. 밀도. 우리가 사실 밀도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녀석들이 대부분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강암질. 그 다음에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현모암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뒤에 이런 질자가 붙는 거는 그런 마그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깊게 들어가기보다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이해를 하기보다는 사실 암기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암기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현무암이라는 돌을 들으면 뭔가 제주도에 있는 그 돌 하르망을 구성하고 있는 그 돌이고 뭔가 구멍이 송송통송 뚫려 있으니까 뭔가 되게 쉽게 부서질 것 같고 되게 가벼운 돌덩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현무암은 단단한 밀도가 큰 돌이에요. 그래서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크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어떤 왼쪽에 있는 녀석이 만약에 대륙판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해양판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대륙판과 오른쪽에 있는 해양판이 아래쪽에 있는 연약권 부분이 아래쪽으로 하강을 하면서 이 둘이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만났다라는 거는 일단 부딪히게 된다라는 건데, 부딪힌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하강하는 흐름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두 개 중에 상대적으로 더 밀도가 큰 녀석이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누가 더 밀도가 크죠? 그렇죠.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크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해양판이 대륙판의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려가면 어디예요, 여러분? 멘틀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엄청 뜨겁겠죠. 그죠? 여기 있는 땅이 완전히 다 녹아내려요. 그러면 이 해양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죠. 즉, 수렴형 경계는 발산형 경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판이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판이 소멸되는 곳이다. 판이 소멸되는 곳이다. 요렇게 두 개 만났을 때 밀도가 큰 녀석이 내려간다. 사실상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가면 좋은 지식이 좋은 지식이, 대체적으로 대륙판과 해양판의 나이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녀석의 나이가 더 많을까요? 대륙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해양판이라는 녀석은 죽죠. 자꾸 밀도가 크면 죽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죠? 그런데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고 위에 떠 있죠. 더 오래됐다.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멘틀이 상승하거나 하강하거나,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멘틀의 이동 속도 차이, 즉 연약권이 이렇게 멘틀이 움직이는데 그 연약권 부위가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부위에서의 밑에 아래쪽 연약권 부분에 이동하는 속도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여기는 이만한 속도로 이동을 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뚝 하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발생하는 게 바로 보존형 경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보존형 경계에서는 판이 새롭게 만들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냥 찢어만 지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조각이 날 뿐인 거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름이, 그 판이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보존된다라 그래서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좀 각각의 경계에 좀 구체적인 예시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확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지형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우리 책에는 124쪽의 하단부에 적혀 있습니다. 자, 먼저 볼 내용은 발산형 경계예요. 자, 발산형 경계라고 해놓고 정작 그림은 두 개가 나와 있죠. 그죠? 그림이 두 개인 이유는 이러한 발산형 경계가 나타나는 게 바닷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육지 위에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발산형 경계가 바닷속에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멀쩡히 있었던 판이 찢어지는 겁니다. 왜? 아래쪽에 있는 멘틀이 요렇게 대류를 하면서 밀어냈기 때문이죠. 정확히는 뭐 연약권이, 그죠? 그럼 이게 밀어내면서 이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벌어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화산 활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화산 활동. 이거를 조금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상승을 하게 됐다. 그럼 요 가운데서 화산 활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흘러내리면서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요렇게
요렇게 요런 아주 거대한 산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산. 그리고 그 산 가운데에는 이렇게 V자로 홈이 파여져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는 판이라는 녀석의 단면을 잘랐을 때 본 구조고, 실제로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봤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판이 쭉 갈라지면서 이 라인에 따라 이런 해령들이 쭉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는 형태의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바닷속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바닷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산맥들이 쭉 형성이 되게 될 겁니다. 산맥. 그래서 바다에 있는 고개다. 여러분들 그 대관령 할 때 그 령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해령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바다에 있는 고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가운데에 이렇게 V자로 움푹 파여져 있는 구조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기를 우리는 열곡이라고 불러요. 열곡. 되나요? 자, 그러면 발산형 경계. 아래쪽에 있는 연야권이 상승을 하는 부위에서 나타나는 경계며, 그게 바다에서 일어나면 이런 식의 표현 때문에 해령 그리고 열곡이라는 지형이 발달하는구나.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산활동, 지진활동 이렇게 나오는데, 화산과 지진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합니까? 그리고 활발하다면 어느 쪽에서 활발합니까? 여기서 지진활동 활발합니까? 그리고 지진활동이 활발하다면 어느 쪽에서 지진이 발생을 합니까? 라는 걸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애초에 이 산이 왜 생겼다 그랬어요? 화산활동. 이게 양옆으로 뚝뚝 찢어져서 이 빈 공간으로 쫙쫙쫙쫙 마그마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화산활동은 굉장히 활발해요. 활발. 그리고 나서 지진 써 있는 걸 보면은 지진 앞에 천발이라는 단어가 써 있죠. 천발. 이 지진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게 되면은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세 가지의 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충 중자, 심자를 보면 좀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일단 발생하다라는 거고요. 그 발생, 지진이 발생하는 그 장소가 얕으면 천발 지진, 깊으면 신발 지진. 깊은 곳에서 지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거와 이거의 그 중간 정도의 지점이면 우리가 중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한대요. 아니 여기는 왜 천발 지진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당연히 판이랑 판이 이렇게 있다가 연야권이 상승을 하면서 이게 또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끊어지는 과정에서 요 끊어지는 부위에서만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충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 됐죠? 저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 요 위쪽 부분이 뚝 하고 판이 끊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발생하는 지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지 배워보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발산형 경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이 천발 지진이 생기고 화산활동 활발하다. 됐죠, 그죠? 그럼 마저 봐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서는 뭐가 있냐?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데, 대서양 중앙 해령, 우리가 대서양이라는 바다 알죠, 그죠? 우리가 유럽을 건너서 쭉 가서 북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남아메리카 대륙, 그죠? 이렇게 요 사이에 있는 바다가 뭐예요? 그렇죠, 대서양이죠. 그러면 이 대서양의 한 가운데를 쭉 하고 가로지르는 해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이 해령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양옆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양옆으로 벌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대서양이라는 바다는 더 넓어질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무슨 말이 됐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시 동태평양 중앙해령, 즉 태평양이라는 바다의 동쪽에 있는 해령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똑같이 발산형 경계인데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열곡대라는 게 만들어져요. 약간 물이 있는 상황이고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형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이름은 뭐
열곡대. 알겠죠, 그죠? 열곡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육지에서 발산된 경계가 발생을 할 때는 해령과 같은 거대한 습곡 산맥 같은 게, 습곡 산맥? 그럼 거대한 해령이라는 거는, 산맥이라는 거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거를 열곡대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산활동 지진 활발한데 지진은 천발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시,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프리카 땅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이쪽이 동쪽이니까 오른쪽 쪽에 이렇게 있는 이쪽, 그렇죠? 육지 위에서 나타나는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예시다. 됐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책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봐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은 수렴형 경계예요. 자, 수렴형 경계는 가로치고 여기 지금 섭입형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섭입형. 이게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 두 녀석이 모여서 만나게 되는, 왜 만나요? 아래쪽에 있는 연약권이 하강을 하기 때문에. 그럼 하강하는 과정에서 위에 있는 애들을 끌어다 오니까 얘네 둘이 만나서 부딪히게 되는 건데, 부딪혔을 때의 결과가 섭입된다라고 해서 섭입형이 있고요. 요거 말고는 또 하나 뭐가 있냐? 뒤에서 배우게 될 충돌형 경계가 있습니다. 충돌형 경계. 무슨 말이 됐나요? 충돌형 경계. 그러면 아니 섭입형은 뭐고 충돌형은 뭐냐? 섭입형은 이 두 개의 판이 밀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큰 녀석이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돼요. 우리는 이 가라앉는 현상을 섭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섭입하는 그림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됐죠? 오케이. 그러면 충돌형은 뭐냐? 충돌형은 대륙과 대륙이 만났을 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경계인데, 대륙판은 밀도가 작다 그랬죠? 그럼 똑같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둘 다 밀도가 작으니까 둘 다 쉽게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쭉 해서 만나서 그냥 꿍 하고 서로만 누르고만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충돌형 경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지금 여기서 볼 거는 섭입형 경계죠, 그죠? 자, 섭입형 경계는 케이스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케이스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입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 근데 그림을 잘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얘가 얘 밑으로 내려가겠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해양판과 해양판이에요. 둘 다 똑같이 해양판입니다. 근데 해양판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밀도가 굉장히 큰 녀석이기 때문에 둘 중에 조금이라도 더 큰 녀석이 내려가게 돼요. 이거 무슨 말이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왼쪽 편이 해양판, 오른쪽 편이 대륙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대륙판이기 때문에 지금 육지로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줬지만 대륙판이지만 분명히 바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는 지금 왼쪽에 해양판, 오른쪽도 해양판이에요. 해양판. 여기 써있죠, 그죠? 자, 왼쪽부터 봐볼게요. 지금 요렇게 두 개가 만났는데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크니까 대륙판의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요거를 일단 간단하게 여기 옆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한 녀석이 있고, 한 녀석이 있고, 다른 녀석, 한 녀석이 있다. 근데 이 둘이 만나요. 그럼 만났는데 지금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더 밀도가 큰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가라앉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판이라는 덩어리가 아무리 우리가 지구 전체를 두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엄청나게 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깊은 굉장히 두꺼운 딱딱한 땅덩어리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런 녀석 둘이서 꽝 부딪혀서 둘 중 하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언제 왔냐는 듯이 슥 하면서 미끄러져 들어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죠? 얘네는 부딪히면은 원래 그냥 부딪힌 대로 있어야 되는 녀석인데 멘틀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연약권이 계속 아래쪽으로 하강을 하면서 끌고 내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둑 버티다가 뻐벅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판과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섭입형 경계에서는요, 아까 전에 지진, 천발, 중발, 신발 있다 그랬죠. 그죠? 다 일어나요. 얕은 데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 지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긴 한데,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찰을 하는 거잖아요. 마찰하면 뭐가 발생해? 그렇죠. 열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열이 발생하게 돼서 여기가 녹는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멘틀이. 녹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지. 마그마가 만들어져. 그러면 그 마그마가 위쪽으로 솟구치면, 그렇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 됐나요? 화산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왼쪽에 있는 판이 1번, 오른쪽이 판이 2번. 그럼 둘 중에 밀도가 누가 더 커요? 2번이 더 커. 왜? 2번이 1번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그러면 지진 활동은 어디서 일어나요? 1번 쪽에서 일어나네. 1번이 영향을 받겠네. 화산 활동은요? 1번이 영향을 받겠네. 이거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여기에서 지금 지진 활동은 천발, 중발, 신발 전부 다 골고루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다, 해양판이 만났다, 경우는 다르지만 이 상황에서 똑같이 섭입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다 화산 활동 활발하고 그 다음에 천발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 무슨 말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지형이 이런 게 나옵니다.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일단 해구는 뭐냐면 이 녀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잠깐 지우게 되면 들어가면서 요렇게 되면서, 여기서 요렇게 되면서 들어가는데 얘만 쓱 들어가진 않겠죠. 요 앞쪽 부위도 같이 빨려 조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미파입니다. 요 홈이 여기에요. 여기. 우리는 이 구멍, 짙게 파여져 있는 곳을 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호상열도가 생긴다, 혹은 습곡산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왼쪽이 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화산 활동이 어디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바다 위에서 화산 활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면 화산 섬이 생겨요. 근데 이게 이 라인을 따라 전부 다 일어나는 거니까 요렇게 섬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됐나요?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진 섬들을 전부 다 호상열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섬이고요. 섬이 나열되어 있다. 어떤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냐? 활호자예요. 활호자. 그러니까 이제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쭉 나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판의 경계를 따라서, 이 판의 경계면을 따라서 쭉 만들어져 있는 이 섬이 호상열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 우리 옆에 이웃나라. 근데 여기서 좀 시국이 안 좋아서 여기 옆에 있는 나라인 일본. 그 일본이 대표적인 호상열도예요. 즉 판의 경계에서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섬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습곡산맥이라는 건 뭐냐면, 요쪽이 땅이 있으면 이 땅이 꾹 하고 밀리면서, 얘가 오른쪽에 있는 판이 왼쪽에 있는 판 아래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1번 판이 밀리게 됩니다. 밀려 올라가요. 밀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서 이쪽에 거대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게 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시로서는 뭐가 있냐? 일본 해구. 일본 앞바다에 있는 해구라는 거예요. 그 앞쪽에. 됐죠? 그죠? 당연히. 그리고 요게 일본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열도. 진짜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게, 일본 열도. 섬이잖아. 섬 바다에 있잖아. 바다에 있으면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 여기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는 대륙판인데? 아까 착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100%는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대륙판이라 그래서 무조건 땅이다? 아니라 그랬죠, 그죠? 대륙판이지만 우리가 지금 유라시아 판이라는 판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죠.
그 판의 조각을 잘 보게 되면은 일본도 유라시아 판에 같이 있는 겁니다. 거기도 대륙판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대륙판에 있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은 어디 있냐? 남아프리카의 저 서안, 그러니까 서쪽의 해안가에 쭉 이렇게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해안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해 들어오면서 땅덩어리가 밀려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산맥이고 뭐 유명한 특징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산맥 중에 가장 길이가 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나라에 있는 태백산맥은 조금 아직 약하다. 이 녀석에 비하면. 그래서 요런 예시들이었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습곡산맥, 그러니까 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습곡산맥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섬이 생긴다 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마리아나 해구가 있다. 우리가 가장 깊은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였으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해구를 따라서 쭉 간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판의 경계라는 거고, 당연히 그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진 화산 활동들 때문에 그런 화산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호상 열도가 대표적인 게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당연히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선생님이 듣기로는 하루에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평균 한 5회 정도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은 지진일 때도 있겠지만 큰 지진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이거 무슨 말이 됐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보게 될 수렴형 경계가 바로 충돌형 경계예요. 자, 충돌형 경계 같은 경우는 누구랑 만나는 거? 그렇지. 아까 얘기했듯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케이스예요. 대륙과 대륙이 만났다. 즉 밀도가 작은 녀석 둘이 만났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하나 누구도 아래쪽으로 섭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판과 판이 딱 만났을 때 아래쪽으로 가라앉으면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깊은 데까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쭉쭉쭉쭉 화산 활동도 일어난다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아니 얘는 애초에 섭입을 하지 않고 그냥 충돌만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신발 지진, 아주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까지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산 활동도 거의 없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큰 규모의 습곡산맥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게 대규모 습곡산맥이라고 써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히말라야 산맥이죠. 여러분이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그 황정민 씨가 그런 주연으로 연기했었던 영화였는데 재밌기도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말라야라는 이름이 좀 어색하다면 이거는 어색한 사람이 없어요. 에베레스트. 그죠? 에베레스트가 바로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죠. 그죠? 가장 높은. 그래서 요렇게 두 개 부딪히면서 솟구친 거대한 습곡 산맥이 히말라야고,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의 높이가, 그리고 에베레스트 그 봉우리의 높이가 지금도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특징까지 얘기를 다 마쳤으면 수렴형 경계를 다 마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같은 수렴형 경계지만 뭐 대륙판 만났을 때, 해양판 대륙판 만났을 때, 해양판 만났을 때의 경우를 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대륙판 해양판 만났을 때 호상 열도가 밑에 예시에 왜 적혀 있지? 일본 열도가 왜 있지? 이상한 게 아니라 대륙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땅은 아니다. 바다일 수도 있다. 거기에서 발생한 게 일본 열도다. 알겠죠? 그죠? 꼭 헷갈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읍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경계가 바로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판의 이동 속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 볼게요. 원래는 요렇게 가운데 이게 해령입니다. 해령. 지금 양쪽으로 요렇게 갈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지고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위쪽에서 이렇게 가는 게 속도가 더 빨랐다. 그러면 요 라인을 경계로 뚝 하고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 버리겠죠. 얘는 들더라고, 얘는 더 빨리 갔을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게 되고 여기가 해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발산형 경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속도 차이 때문에 갈라지면서 나타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변환 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 됐나요? 그러면 이 보존형 경계에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조각이 나서 찢어져서 맨 왼쪽에 있는 부위를 1번, 중간에 있는 이 핑크색 부위를 2번. 이 핑크색 부위의 이름이 변환 단층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이 3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곳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봐요. 혹은 지진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의 판이 찢어진 거니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다 똑같이 지진활동이 활발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지금 이 해령 경계로 오른쪽으로 지금 멘틀이 가려고 하고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여기는 왼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요 해령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1번 구역에서 1번 구역만 놓고 보면요. 멘틀에 이동하는 방향, 아래쪽에 연야권이 대류를 통해 이동하는 방향이 동일합니다. 3번도 방향이 동일해요. 그럼 아무래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지진이라는 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2번은 방향이 반대예요.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을 한다. 변환 단층. 그래서 화산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화산 활동 그냥 윗부분만 똑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끊어지고 말아요. 화산 활동은 거의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뚝 끊어지니까 지진이 생기긴 하지만 얕은 데서 발생하는 천발 지진 정도가 생긴다. 됐죠?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로서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다. 되나요? 여러분 미국 저쪽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다 라는 거 알고 있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은 보존형 경계까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봐보죠. 멘틀이 여기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연야권 쫙 상승.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하강을 하고 있죠. 하강.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하강을 하겠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하강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강하고. 그러면 상승하는 부위는 지금 찢어진다는 겁니다. 양옆으로 찢어져요.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양옆으로. 그래서 그 가운데가 벌어지면서 해령이라는 구조가 생긴다. 여기가 뭐다? 발산형 경계다. 됐죠? 그리고 나서 요 둘이 모여들 때는 밀도가 더 큰 녀석이 내려가죠. 그러면서 여기에 습곡산맥 생기고, 그리고 호상열도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호상열도도 이렇게 생기고, 수렴형 경계다. 그리고 해령과 해령에서 갈라질 때 여기 일자로 쭉 이렇게 이어져, 이거 해구고 미안합니다. 해령이 쭉 있다가 요게 가운데로 똑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거, 요게 보존형 경계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중요한 포인트가 정말로 첫 번째는 내가 그 각각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특징들 그리고 지형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지진이 생겨도 어떤 지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지 활발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지형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쭉 배우면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다양한 지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령, 해구, 그죠? 호상열도, 습곡 산맥, 그 다음에 변환 단층, 이렇게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시가 뭐가 있느냐. 그래.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 호상열도 생기고 수렴형 경계니까 해구라는 지형도 생기고 알겠다 이거야. 근데 그게 예시로는 뭐가 있는데, 혹은 예시만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케이스인지를 완벽하게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많이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지도를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특정 지역의 지도에서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 여기가 어디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지도를 보고 아 여기 그럼 대서양이네. 아 대서양 가운데 있는 중앙 해령이겠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많이 보면 눈에 익는 거고요. 1번과 2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종이에다가 이렇게 아까 그림 그려보면서 아 요렇게 돼서 움푹 파여. 그럼 해구 생기고 이쪽에서 들어가면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 화산활동, 호상열도 이런 식으로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직접 해봐야 합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영상으로는 잠깐 끊었다가요. 우리 125쪽은 우선 지금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쭉 넘어가서 페이지 수는 여러분들 여기 138쪽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는 부분을 마저 공부해 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영상은 바로 편집해서 이어지겠지만 잠깐만 끊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38쪽에 있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고 써 있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가 볼게요. 맨 위에 나오는 건 생명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 단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이거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죠? 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식물과 동물을 이제 공통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조직 그 다음에 여기에 조직계가 포함이 되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세포 조직, 조직계가 아니라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라는 게 표현 들어가게 됩니다. 되죠? 그럼 일단 동물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자 세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하나의 세포죠, 그죠? 그래서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가장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가장 작은 세포 하나가 어떤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하나로서는 조금 임팩트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인 게 바로 조직입니다. 그리고 기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의 조직들,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 여러 가지 종류의 애들이 다 모여서 이제 드디어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관이에요. 우리 몸에서도 눈, 간, 귀, 뭐 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동물에서 기관계라고 부르는 거는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애들을 또 기관들을 하나로 묶은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소화계가 있죠, 그죠? 소화계에는 뭐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고요. 뭐 거기에 간도 들어가고 물론 이자도 들어가고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뭐 신경계라고 한다면은 우리 뇌, 척수, 그 다음에 쭉쭉 양쪽으로 뻗어나와 있는 그런 말초신경계들을 전부 다 묶어서 신경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기관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개체, 즉 한 마리가 되는 겁니다. 한 마리. 그게 개체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원래 본격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자 그 아래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하나 뭐라고 부르냐면요. 세포 소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야 하고요. 몰라서 되는 건 없습니다. 다 알아야 돼요. 즉 암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핵이에요. 자,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자, 핵은 세포를 크게 그렸을 때 가운데 막 대부분 이렇게 가운데에 그리죠. 선생님 살짝 위에 그릴게요. 여기에 있어서 이 안에 DNA와 같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잘 봐야 되는 게 핵은요
DNA 유전 정보가 아닙니다. DNA라는 유전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그릇이에요.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이 핵이라는 게 없다고 해서 유전 정보 DNA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중학교 때 요렇게 곰발바닥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생물의 5개 분류다 해서 맨 밑에는 원핵 생물계, 그 위에는 원생 생물계, 그 다음에 식물계, 동물계, 균계 이렇게 들어가는 5개로 그룹을 나눈 요거를 5개 분류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크게 나누는 두 가지, 그러니까 가장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포인트가 요렇게 나누는 거였습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건 원핵 세포라고 얘기했고요.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진핵 세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의 원핵 세포는 뭐냐면 핵이 원시적이다라는 겁니다. 원시적인 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핵이 없다라는 뜻이었었거든요. 핵이 없다. 근데 핵이 없다라는 얘기가 유전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이쪽에 지금 그리고 있는 요 그림이 핵이 있고 그 안에 유전 물질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구조, 핵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진핵세포다라고 부를 수 있다면 원핵세포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그냥 그 안에 유전 정보가 그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핵은 유전 정보를 담아두고 있는 그릇이지 그 그릇이 없다라는 얘기가 유전 정보, DNA가 없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그르기오는 이렇게 되고 그 위에 이렇게 큰 덩어리, 이거 지우개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한 덩어리, 위쪽에 훨씬 더 큰 덩어리,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소단위체고 여기가 뭐 대단위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은 나중에 생명과학 2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 작아요. 실제로 리보솜 하나의 크기가 엄청 작다. 그럼 이런 녀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포의 안에도 뭐 굉장히 많은 개수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해주는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얘는요,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합성. 단백질 합성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던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이라는 걸 배웠죠. 이 아미노산의 종류는 총 20가지가 있었으며 이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대로 이어붙어지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어붙어지는 거는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쭉쭉 이어붙어져서 하나의 단백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녀석이 바로 리보솜이라는 거예요. 즉 리보솜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이어주는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해주는 물질인 겁니다. 무슨 말이 됐죠? 그죠? 그래서 리보솜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소포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립니다. 주로 이렇게 돼서 핵막이랑 핵을 구성하고 있는 요 막이랑 일부분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소포체의 표면에 리보솜이 달라붙어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리보솜이 달라붙어 있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 되나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표현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리보솜이 달라붙어 있는 곳은요, 뭔가 어떤 표면에 리보솜이라는 작은 알갱이가 막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꺼끌꺼끌, 거칠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친면 소포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그러한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는 곳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끈면 소포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거친면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 말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조면 소포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다른 말로 활면 소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각각의 부위마다
여기서는 우리가 소포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배우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소포체는 이렇게 두 녀석으로 구분을 짓고 이 두 녀석은 각각 하는 작용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만 알아보자면 여러분 여기에는 표면에 뭐가 붙어 있어? 그렇지, 리보솜이 붙어 있잖아. 리보솜이 해주는 역할이 뭐였어? 단백질 합성.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 쪽에서는요, 이쪽에서는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단백질 합성. 그리고 매끈면 소포체 쪽에서는요, 매끈면 소포체 쪽에서는 우리가 주로 지질이 합성된다라고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생명과학 2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그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소포체라고 해서 요거를 요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고, 거친면 소포체에서는 이런 기능을, 매끈면 소포체에서는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 근데 우리 책에 보면은요, 소포체, 세포 내 물질의 이동 통로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까 얘기한 거랑 다르죠, 그죠? 자, 말을 잘해야 되는 게 단백질을 합성하는 녀석은 얘예요. 근데 얘가 여기 붙어 있던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단백질은요, 필요에 따라 이 세포의 안에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바깥쪽으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진 것을 바깥쪽으로 배출하기도 합니다. 내보내기도 해요. 그러면 그 단백질이 필요한 부위에 가서 쓰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돼서 이 녀석을 배출시키고, 그리고 이 안에 필요한 부위로 옮기고, 그런 이 만들어진 단백질이라는 덩어리가 이동하는 이동 경로로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걸로는 이동 경로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요? 요거까지가 소포체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로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세포가 하나 있고 핵막으로 둘러싸여진 핵이라는 구조 안에는 유전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핵막과 일부분 이어져서 요렇게 소포체라는 구조가 있고, 소포체는 표면에 리보솜이 달라붙어져 있는 조면 소포체, 즉 거친면 소포체라는 부위가 있고, 아닌 매끈면 소포체가 있다. 자, 그림상으로는 여러분 이게 붙어져 있고 안 붙어져 있고의 차이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세포 소기관을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되면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는 좀 구조적으로 생김새가 다른데, 우선은 지금은 이제 그 생김새를 파악하기보다는 이러한 특징이 나눠진다라는 걸 보면 되고요. 골지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녀석이냐, 요거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겹. 얘네는 한 큰 덩어리였고 이 안을 막 돌아다닐 수 있었다면, 이거는 한 겹 떨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책에는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이나 지질 등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얘는 분비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거친면 소포체에서 이쪽에서 단백질 만들어지고, 그리고 매끈매끈한 매끈면 소포체에서 지질 만들어지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요 녀석한테 보내는 겁니다. 보내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보내면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바깥쪽으로 배출, 그러니까 분비라고 합시다. 바깥쪽으로 분비해주는 세포 소기관이 바로 여기 있는 골지체다. 됐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분비된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요 안에서도 여기가 다 골지체이기 때문에 골지체 안에서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골지체도 하나의 이동 경로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포마다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다 다르죠, 그죠? 어디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냐에 따라 좀 다르게 되는데, 만약에 유독 분비를 많이 해야 되는 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고 한다면 분비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골지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맨날 무거운 거를 옮기고, 그죠? 혹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은 근육이 많죠. 그러면 많이 쓰니까 그만큼 많이 있는 것처럼, 그 세포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공통적인 것들을 배우는데
그 세포가 어디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냐. 근데 그 기능이 만약에 분비와 관련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세포는 골지체가 많이 발달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같이 묶어서 배울 건데,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요거는 좀 그릴게요. 요 안에 같이 들어있는 녀석이에요. 원래는 이걸 그리고 이거 지우고, 미토콘드리아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그리는 방법 여러분 중요해요. 그냥 막 그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막 하나, 막 한 겹 그리고 그 다음에 막 2개 그려야 돼요. 막 2개. 이렇게 막 2개 그려야 된다. 그리고 엽록체는 어떻게 그리냐? 막 하나 그리고 막 2개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뭔가 쌓여있는 듯한 구조가 나오게 돼요. 이거 무슨 말이 되죠? 자, 우리가 이 녀석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고요. 이 녀석을 우리가 엽록체라고 부릅니다. 이 녀석은 무슨 역할을 해주냐라고 한다면은 얘는 세포호흡을 한다. 세포호흡의 장소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은 광합성의 장소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은 세포호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엽록체가 그 세포 안에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가 식물세포는 광합성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식물세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뭔가 좀 반대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적습니다. 동물세포예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은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인데, 자기가 쓰기 위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동물만 필요한 건 아니죠. 그 에너지가. 당연히 식물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는 함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세포 광합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식을 좀 이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세포호흡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포도당이라는 녀석과 산소라는 녀석이 마련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포도당을 얻기 위해 밥을 먹고 산소를 얻기 위해 숨을 쉬죠. 그죠? 그래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이 C6, H12O6. 이 녀석이 포도당이고요. 그리고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해요. O2. 산소 적을게요. 산소. 그리고 나서 이 녀석 두 녀석을 가지고 뭘 하냐면 CO2를 만듭니다. 이산화탄소죠. 그죠?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물이 만들어져요. 물. 되나요? 자, 이거를 화학식을 맞춰보면, 개수 맞춘다 그러죠? 해보면 6개, 6개, 6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포도당과 산소 가지고 이런 애들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이 이게 바로 세포호흡이에요. 그리고 이 세포호흡을 하면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다른 거 해볼게요. 이제 반대. 여기에서 거꾸로 가면, 그대로 거꾸로 가게 되면, 여러분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랑 물 쓰는 거 다 알죠? 그죠? 식물한테 물 줘야 되고, 그죠? 자, 거꾸로 가는 게 바로 광합성입니다. 그럼 광합성은 사실상 세포호흡과 정반대되는 작용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세포호흡에서 에너지가 나왔죠? 여기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들어가야 돼. 무슨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렇지. 빛에너지, 빛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세포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와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어떤 세포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걸 보면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있는 엽록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그게 반대로 식이, 그러니까 반대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됐죠? 그리고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합성하게 되는 거죠.
요거 무슨 말이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요 두 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요 두 개. 그 다음에 세포막은 조금만 이따 할 거고요. 액포 같은 경우를 볼 겁니다. 액포. 액포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종류가 사실 세분화돼서 들어가면은 조금은 달라요.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중심 액포를 우리는 그냥 액포라고 해서 배우게 돼요. 액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물 세포에서 잘 관찰이 되게 되는데, 자, 식물 세포는 여러분 이렇게 각져서 그리는 거 알죠? 왜? 주변에 세포벽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액포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머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그냥 이것저것 종류별로 다 담겨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물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소들이 담겨 있다거나 아니면 노폐물이 담겨 있다거나 그냥 이것저것 보관하는 잡통입니다. 잡통.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식물 세포가 지금 1살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나이가 먹어서 이 세포가 3살이 됐어. 나이를 먹은 거죠. 오래 산 거죠, 이 세포가. 그러면 오래 산 만큼 노폐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관하는 물질들이 많아지면서 액포의 크기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 돼요? 대부분 나이가 든 세포일수록 액포의 크기는 더 커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액포가 담당하는 역할이 뭐냐? 담당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는 세포 내에 삼투압을 조절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삼투압이라는 표현이 어려우면 간단하게 그냥 농도를 조절해 준다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 세포가 굉장히 지금 물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물이 액포에 있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물이 들어와도 액포로 많이 물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액포의 크기를 보면 물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구나, 물이 들어온 상태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걸 보자면 세포벽 맨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세포벽 액포,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며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크게 발달한다.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지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해준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세포벽입니다. 자,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동물 세포는 없죠. 식물 세포만 겉에 벽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벽이 있다라 그래서 막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막이 기본적으로 안에 있고 그 막을 둘러싸고 있는 게 세포벽이에요. 동물 세포는 막까지만 있고 그 막을 바깥쪽에 두르고 있는 벽은 없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식물의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유명하죠. 성분. 이 녀석의 성분은 셀룰로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다당류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당류. 그래서 인간 이런 동물들에 비해서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가 이러한 셀룰로스에 대한 소화를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초식 동물들은 그 풀 종류, 그렇죠? 풀 종류만 먹어도 충분히 힘이 나더라. 그래서 아무튼 이 셀룰로스가 세포벽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특징이 중요한 게 이게 1번 특징이고요. 세포벽. 그 다음에 2번 특징 중요한 거는 전투과성이라는 얘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전투과성이라는 말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부 다 투과한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투과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단 이게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세포막인데, 세포막 같은 경우에, 안쪽에 있는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반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투과성이라고 얘기하면 반만 투과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용액을 만들었을 때 용질을 용매에 녹이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용매는 뚫고 지나갈 수 있고요, 용질은 가다가 막혀버립니다. 그렇게 어떤 녀석은 들어가고 어떤 녀석은 안 들어가는 그런 거를 반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반투과성이라는 성질을 가진 세포막은 반투과성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거는 세포막 할 때 하고, 일단 세포벽은
전투가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라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이해됐죠? 그죠? 전투가성, 여러분 세포벽 보면은 식물 세포의 세포막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이다. 세포 보호, 모양 유지. 거기에다가 꼭 셀룰로스가 주성분이고 전투가성이다. 라는 얘기까지 꼭 적어둡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세포막이에요. 자, 세포막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인지질이라는 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녀석과 지질이라는 녀석이 합쳐진 구조예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자면 이렇게 그립니다. 위에가 인, 그리고 아래가 지질, 이렇게 그려요. 여러분, 이 지질은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소화를 배울 때 중성지방, 우리가 흔히 이제 아는 지방 그릴 때 네모난 거 하나에 이렇게 꼬리 3개 그렸죠? 이 꼬리가 2개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인인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하자면 사실 이 머리 부분 전체가 인은 아니고요. 이 머리 부분 중에 인이 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이 중요한 포인트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인, 지질 이렇게 이름도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무슨 말이 됐죠? 자, 우리가 요 머리 부분, 인이 달려있는 부분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친수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수성. 물이랑 친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은 반대로 기름이랑 친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소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이랑 친한 부분. 그러면 이런 인지질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서 붙어져 있는 게 바로 세포막이에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녀석이 그냥 쭉 이어지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막 하나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하나 더 그려야 돼. 이거를 그대로 뒤집어 내려서 한 겹 더 그려야 돼요. 요렇게 그려야 돼. 어우, 요렇게. 어우, 많아. 됐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그리게 되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막 한 개가 돼요. 막 한 개. 다르게 얘기하면 막 한 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요게 막 한 겹이에요. 즉, 이렇게 해서 막이 만들어지려면 인지질이라는 녀석이 몇 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층이 쌓여야 되죠. 중복돼서 2층이 쌓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포막이라는 구조를, 세포막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지질이 2층 쌓였다. 그래서 인지질 2중층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인지질 2중층. 얘가 2겹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막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 됐나요? 그럼 혹시 아까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그릴 때 막 하나 그리고 그 안에 꾸불꾸불. 사실은 이 꾸불꾸불도 막이에요. 그럼 얘는 막이 하나, 2개를 뚫고 들어가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막이 얘는 2개예요. 막이 2겹이에요. 엽록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렸어요? 하나, 둘 그리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죠. 즉 막이 2겹이에요. 그러면 막이 2겹이다. 그러면 세포막이 2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막이 2개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막이 2개라는 건 인지질 몇 중층인 거야? 그렇지, 4중층인 거야. 왜? 막이 1개 있다라는 거가 인지질이 2층 쌓인 거니까 막이 2겹 있다라는 거는 인지질이 4층이 쌓인 거지. 그러면 구조는 어떻게 될까? 요게 막 하나면 여기 밑에 하나 또 있는 거야. 요렇게 막이 하나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인지질이 하나, 둘, 셋, 넷, 4층이 쌓였다. 인지질 4중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 됐죠, 그죠? 그럼 요거 되게 좀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자, 여기 지우고 여기다가 얘기할게요. 자, 지금 막이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은 누가 있느냐? 막이 두 개인 녀석. 막이 두 개인 녀석.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했죠, 그죠?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엽록체.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꼽자라고 얘기한다면 핵을 감싸고 있는 핵막도 이중막입니다. 막이 두 겹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 세포막이라는 녀석은 요렇게 인지질이라는 녀석이 요렇게 구성을 한 거구나. 두 겹이 쌓이면 막 하나구나. 그런데 얘네들은 막이 두 겹인 녀석이니까 인지질은 총 4층, 4중층이 쌓여있는 구조겠구나 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어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여기가 소수성이라 그랬죠?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은 전부 다 소수성인 거고, 요 끝부분만 친수성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어느 세포를 하나를 그리자면 이 세포의 가장 바깥쪽과 가장 안쪽은 물이랑 친한 녀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물 성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 성분들을 피하기 위해 얘네들이 안쪽으로 모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내용은 사실상 세포막이라는 녀석은요, 이렇게 인지질이라는 녀석으로만 쭉 나열되어 있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어떤 애들도 있냐면요, 중간중간에 뭐 좀 그림을 해볼까요? 요 녀석 한 2개 날리고, 요렇게 2개 날려볼게요. 중간중간에 이런 굉장히 큰 크기의 단백질도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얘는 단백질이에요. 이러한 단백질은 이렇게 이 막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로 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을 우리가 막을 뚫고 지나갔다. 막 관통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지금은 일단 단백질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래쪽에만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위쪽에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단백질들은 그냥 가만히 멍 때려서 있는 애들이냐? 아닙니다. 각각의 기능을 수행을 해요. 이런 애들도. 막을 뚫고 이런 관통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 물질이 이 안을 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만 달라붙어 있는 이런 녀석들은 뭐 어떤 특정 효소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단백질 이런 녀석들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아래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면은 요런 데 위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더듬이 나 있어요. 더듬이 뭔가 이런 거. 이런 게 뭐냐면 탄수화물 고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세히 알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의 성분이 탄수화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종합해 보면 약간 특징이 뭐냐면, 이 세포막 하나에는요, 지방이 있죠, 그죠? 단백질이 있죠,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탄단지 3대 영양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러한 세포막은요, 가만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 들어봤나요? 뭔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 성분이라는 인식이 드는데, 물론 과하면 안 좋은 게 맞아요. 하지만 콜레스테롤도 이런 인지질 중간중간에 껴들어갑니다. 이렇게 뭐 엄청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콜레스테롤, 지방 성분이 여기 왜 껴있냐? 저런 애들이 요 사이에 껴있음으로써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막 하나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하게 유동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추게 해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즉 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막이라는 부위는요, 딱딱하게 굳어진 부위가 아니라 말랑말랑한 부위다. 비교적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다. 이 막이라는 건. 자, 그러면 요 녀석의 아까 성질을 아까 세포벽과 비교해서 얘기할 때 반투과성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반투과성. 그런데 우리가 밑에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3번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선택적으로 어떤 녀석을 뚫고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 녀석이나 막 지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선별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세포막이라는 게 뭐 우리처럼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선택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아무거나 다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들여보내는 녀석은 들여보내고 아닌 녀석은 막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런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게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거고 그 기능을 세포막이 수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을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르다. 자, 물질 출입을 조절하여 세포 내부를 생명활동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세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내부의 환경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최종적인 경계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물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선택적으로 투과성을 정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안에 있는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선택적 투과성입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핵 세포 안에 유전 정보를 담아두는 곳, 그리고 막이 2개, 리보솜 단백질 만드는 녀석, 이거는 세포 안에 동동동 떠다니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친면 소포체라는 데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포체는 크게 2개, 거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에서는 뭐하고? 단백질 만들고, 왜? 리보솜 붙어 있으니까. 그게 만들어지는 장소고, 그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에서는 지질이 만들어진다. 골지체, 물질을 밖으로 분비하는 것. 그래서 분비를 많이 하는 세포는 골지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장소? 그렇지. 세포 호흡을 하는 장소. 호흡하는 장소. 식 아까 썼었죠. 그리고 염록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장소? 광합성 하는 장소.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동물은 광합성을 못하죠. 맞아요. 동물 세포에는 염록체가 없어요. 그런데 식물 세포에는 염록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식물도 세포호흡을 해야 에너지를 낼 수 있고 그 에너지로 걔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 식물 세포도. 자, 세포막 이렇게 생긴 구조. 인지질이 2겹으로 쌓여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간중간 단백질도 껴있고 유동성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포 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그 다음에 액포는 미안해요. 그 다음에 액포는 식물세포의 내부에 있는 물, 색소, 노폐물 같은 거를 보관하는 장소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한 세포일수록 더 크게 관찰이 된다. 그러나서 세포 내의 그런 삼투압 조절, 농도 조절에도 걔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세포벽. 세포벽은 식물세포 가장 바깥쪽을 두르고 있는 것이며 동물세포는 없죠. 그 성분이 대표적으로 셀룰로스라는 다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얘는 세포막은 지금 선택적으로 투과를 하는 데에 비해서 얘는 지금 어떻다? 전투과성이다. 전부 다 투과시킨다. 그러면 이제 세포벽은 그 구조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지 무언가를 뭐 걸러내고 들여보내고를 선택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기능이 없는 거네요. 맞죠? 그죠? 그럼 이렇게까지 한 게 138쪽에 있는 내용을 한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좀 오면은 139쪽부터 진도를 나갈 거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좀 갑자기 뭐 생소할 수도 있고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뭐 꾸벅꾸벅 졸면서 듣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로 보게 될 텐데 보게 되면 뭐 옆에 관심 영상 막 이런 것도 뜨잖아.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봐볼까? 저것도 봐볼까? 이러다 보면은 이거 그냥 짧게 딱 보고 끝내면은 2시간 안짝으로 끝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3시간, 4시간 동안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번 딱 봤을 때 집중하고 앞에 오늘 배웠었던 판 구조론, 판의 경계의 다양한 예시들과 그 다음에 이런 세포 소기관들 꼼꼼하게 암기를 해놓읍시다.
암기를 해놓고 나중에 까먹는 거랑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그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고생했고, 집에서 뭐 여러분들이 다니는 다른 학원들은 뭐 정상 수업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네, 어찌됐건 대부분 이제 뭐 학원 오는 시간에는 집에서 쉬고 있었을 텐데, 손 깨끗하게 잘 씻고 마스크 잘 끼고 다녀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학원에서 같이 얼굴 보고 수업하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 안녕.